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측 코딩의 관점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의 힘, 그동안에 살펴봤던 책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 이 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를 장착하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전문직일 경우 긍정적인 정서를 장착하면 업무 수행 능력까지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분이 좋아지면은 도파민이 분비되고 여러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또 여러 새로운 일들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우선 경험자와 기억자를 구분하면 좋을 것 같다. 캐니만 교수에 따르면 한 인간에게는 경험자와 기억자라는 뚜렷이 구분되는 두 존재가 공존하고 있다. 경험자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을 느끼는 자아다. 이 자아는 지금 벌어지는 기쁜 일이나 쾌락을 즐기고 고통이나 괴로움을 피하려 한다. 한편 기억자는 지나간 경험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자아다. 그러한 회상은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나타난다. 학자들마다 이 경험자와 기억자의 구분에 동의할지 여부는 제각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 경험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떤 서사적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자와 기억자의 구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은 바로 이 기억하는 자아의 문제다. 기억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아다. 이 기억자가 자신의 고난과 역경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으로 스토리텔링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의 논지대로 기억하는 자아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억하는 자아가 만약에 각성할 수만 있다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삶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자의 활약으로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 먼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이 가져다주는 이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기억자의 활약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열심히 한 프로젝트가 결국 실패했을 때 왜 나만 실패했을까? 왜 나는 항상 실패할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이 모양일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어쩌다 운이 나빠 실패한 것일 뿐이다. 난 이 프로젝트에만 실패했을 뿐 다른 일들은 잘하고 있다. 라고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 업무 수행 능력, 다양한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내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유지하는 것, 이를 위해서는 나의 노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지닌 아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 전에 살펴본 불안 세대의 한 내용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더라도 아이를 지지하는 기반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 창의적인 탐색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얻어맞고 후퇴할 때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 그런 것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긍정적인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갖기 위해서는 친구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건강하고 병원에 덜 가며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더 적고 면역체계도 튼튼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입증하고 있다. 사람은 혼자서는 강할 수가 없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나약해진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훈훈한 정서적 지원을 받는 사람일수록 내면이 강인하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극복하는
노력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한결같이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 그 다음에 최인철 교수님의 프레임이라는 책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요. 지금 이 부분은 제 사견인데요. 인간은 끊임없이 예측을 합니다. 칼 프리스턴의 용어로는 능동적인 추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메커니즘은 가추 혹은 귀추이고 혹은 베이지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가장 큰 뼈대는 predictive coding 혹은 predictive processing이라고 하는 예측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예측 과정에서 과거의 정보들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특정 정보들의 맥락에서 새로운 정보들을 해석한단 말이죠. 이때 기존의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정보들에 적용되고 있는 과거의 정보들이 있고 이 정보들의 정밀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특정 과거 정보들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 그 맥락 위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레임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처럼 이 프레임도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각과 생각은 항상 어떤 맥락, 어떤 관점 혹은 일련의 평가 기준이나 가정 하에서 일어난다. 그러한 맥락, 관점, 평가 기준, 가정을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 프레임은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맥락으로 해석하게 하는 어떤 틀이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프레임을 마음가짐 정도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좋은 프레임을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프레임은 결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설계의 대상이다. 프레임 개선 작업은 나의 언어와 은유, 가정과 전제, 단어와 질문, 경험과 맥락 등을 점검한 후에 더 나은 것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작업을 요한다. 책에서 들고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인데요. 실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연기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피실험자 빼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연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일부러 오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다 같이 오답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진짜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오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죠.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조자들 중 한 명을 택해서 그에게는 다수를 따르지 말고 정답을 고르게끔 한다. 한마디로 피험자에게 자기 편을 한 사람 만들어준 것이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정답률이 100%에 가깝게 회복된 것이다. 한 사람의 동지가 피험자들에게 소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셈이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아이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어도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손실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이 그 효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00원이 추가됩니다. 현금을 사용하면 1,000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이 후자를 사람들은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소송 전략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사람들은 장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어느 부모에게 양육권을 주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 부모들의 단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질문이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이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게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물건들,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프레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 더불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우리 인생에 관한 프레임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비전을 항상 마음에 품고 선명하게 그리면서 가야 하는데 일상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비전대로 살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교육과정, 계획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전을 읽고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니든 혹은 그러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하든 아니면 롤 모델을 설정하고 롤 모델의 모든 부분을 따라하는 것 그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하여간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한 바 자신의 프레임을 바꾸고 그 프레임대로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들로 하루를 채워야겠다. 모든 삶을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그렇게 채워나가야겠다. 나를 프레임의 주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죠.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그러나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성공 가능성은 얼마가 되는지 등 구체적인 절차부터 묻는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나 큰 그림을 놓치고 항상 주변의 이슈들을 쫓느라 에너지를 허비하고 만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회복 탄력성, 프레임, 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경험하는 것들 위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좋은 프레임을 갖는 것 역시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이야기라고 하든 프레임이라고 하든 우리 인간 공동체가 쌓아온 유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의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갈고 닦는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근저에는 인류 대대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한 생존의 기록, 생존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여러 일화를 통해 보여주는 생존 기록이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문명이란 성공적인 생존 전략과 이야기를 여러 세대에 걸쳐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의 어떤 문화,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의 인류 공동체가 물려준 이야기, 이것은 불, 바퀴, 무기보다 중요한 도구이다.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배움을 가르쳐준다. 모든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적응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습관화된 문제 해결 능력 덕분에 자신의 현실을, 나아가 끊임없는 적응을 통해 개선한 자신의 삶을 직접 구성하는 존재로 발전했다. 성공적인 탈출 스토리를 안고 그는 자기 부족에게 돌아간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를테면 무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폭포 아래 물속은 비상시에 뛰어들 수 있을 만큼 매우 깊으며 두려움을 이겨낼 가치가 있다는 등의 중요한 정보를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이 책에서는 우리 사회에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착취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메타인지적인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사회에 어떠한 이야기 구조가 작동하고 있고 그 구조가 어떤 사람들은 불리하게, 어떤 사람들은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위치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결심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어지는 책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의 힘은 바로 얼마 전에 살펴본 책이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학습 능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등을 구분함으로써 내가 평생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또 일에 있어서의 이 메타인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정보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검색하고 또 정확히 누군가에 물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교육도 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고 교육과정은 쏟아져 나오고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메타인지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결국에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평생을 통해서 쌓아 올린 이 이야기를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고, 그리고 수많은 프레임들 속에서 지금 필요한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예로 들면 인간은 직관과 휴리스틱, 이 어림짐작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1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때때로 이런 힘에 휩쓸려야 할 때가 있고요. 호랑이를 만났을 때는 시스템 1을 사용해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닐 때가 있죠. 심사숙고하는, 계산하는 정신을 불러일으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에 빠진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심사숙고하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왜 안 될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떠했고 경쟁자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대한 생각이죠, 말 그대로. 결국에 메타인지는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다. 일기를 쓰든 남에게 비판받는 시간을 일부러 가져보던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나만의 이야기, 내가 쌓아오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은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변형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또한 프레임의 대가와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그들이 내가 빠져있는 오류들 어떠한 프레임에 빠져있는지를 그들이 이야기해 줄 때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메타인지를 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힘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원래 인간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확인을 통해서 예측 오류, 프레딕션 에러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맥락이 어떤 거냐면은 2024년 올해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아마 예측 코딩일 것입니다. 프레딕티브 코딩, 때때로 프레딕티브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상반기에 예측 부호와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총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동안 살펴본 신경과학에 관련된 중요한 책들을 이 예측 코딩이라는 하나의 맥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스키마를 활용한 개념적 예측을 이야기하는 조지 브루드, 칼 프리스턴의 능동적 추론과 자유에너지를 설명한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그리고 인간의 지각을 통제된 환각으로 설명하는 아닐세스, 마지막으로 감정은 구성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리사 펠드먼 베럿, 같은 맥락의 이야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말하자면 2탄이고 좀 더 말랑말랑한 책들이고, 그래서 예측 코딩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 쌓아가고 있는 것은 이야기이고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바꿔야 하고 프레임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또 때때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한 때때로 우리 문명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맥락에서 총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